야, 서울 대학생이라며? 여기가 어딘 줄도 모르고 설치네. 한윤아는 친구들과 함께 읍내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 집에 놀러온 20살 대학생 윤아에게는 평범한 저녁이 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3명의 남자들이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누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윤아가 당황하며 물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이미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는 박건식이었죠. 28살의 그는 태양파 조직에서 조태성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잘못한 게 뭐냐고? 이 동네에서 허락도 없이 술 마시는 게 잘못이지. 건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윤아의 친구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우리 그냥 조용히 마시고 있었는데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윤아의 친구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건식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웃었죠. 조용히. 너희들이 조용하다고? 서울서 온 것들이 이 동네 분위기 다 망쳐놓고 조용하다고?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습니다. 윤아와 친구들은 정말 조용히 맥주나 소주 한두 잔씩 마시며 대학 얘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건식에게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봐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가주세요. 윤아가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지만 건식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가라고? 야, 인연이 지금 우리한테 가라고 하네? 건식이 갑자기 윤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윤아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른 조직원이 뒤에서 막아섰죠. 놔주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윤아가 소리쳤지만 포장마차 안의 다른 손님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태양파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부터였죠. 이 동네에서 태양파를 건드리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서 왔다고 잘난 척하지 마. 여기서는 우리가 법이야. 건식이 윤아의 턱을 거칠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톱이 윤아의 살을 파고들었죠. 아파요. 놔주세요. 윤아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도와주려 했지만 다른 조직원들이 위협적으로 노려보며 막았죠. 예쁘긴 하네. 그런데 입이 너무 거칠어. 건식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윤아의 얼굴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윤아가 고개를 돌리려 하자 건식의 손이 윤아의 뺨을 세게 때렸죠. 짝!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윤아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에 빨간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죠. 아! 윤아가 뺨을 감싸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입꼬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왜 때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윤아의 친구가 울먹이며 항의했지만 건식은 오히려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 좋아. 이래야 정신을 차리지. 건식이 다시 윤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윤아의 깔끔하게 묶은 머리가 흐트러졌죠. 다시는 이 동네에서 함부로 굴지 마. 그리고 서울 가서도 입 함부로 놀리지 마. 건식이 윤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역겨웠죠. 우리가 누군지 알려줄 테니까. 기억해둬. 건식이 마지막으로 윤아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윤아가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지만 겨우 테이블을 잡고 버텼죠. 입에서 나온 피가 온 여기저기 튀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경찰 불러요. 포장마차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제야 건식과 조직원들이 흥미를 잃은 듯 일어섰죠. 좋아, 오늘은 여기서 끝내주마. 하지만 다음엔 가만두지 않을 거야. 건식이 마지막으로 윤아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후에도 윤아는 한동안 떨림을 멈출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아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들이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혹시 집까지 알아내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죠.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할아버지에게 이 일을 말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걱정하실 텐데 방학을 맞아 잠시 할아버지 댁에 머물고 있는 게 할아버지에게 걱정만 끼쳐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나는 작은 거울을 보며 멍든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화장으로 가릴 수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턱에 난 손톱 자국과 터진 입꼬리는 숨기기 어려웠죠. 결국 유나는 넘어졌다고 거짓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농부시잖아. 이런 일로 걱정 끼쳐드릴 순 없어. 집에 들어선 유나는 할아버지에게 밝은 척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하지만 한상구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걸음걸이, 목소리의 떨림, 그리고 억지로 만든 미소까지 평소의 밝은 손녀딸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몰라볼 수가 없었죠. 유나야,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술을 마시고 넘어졌지 뭐예요. 평소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깔깔거리며 자랑하듯 이야기했을 텐데 오늘은 슬픈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결정적으로 방으로 들어가기 전 유나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손녀딸이 다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죠. 그날 밤 상구는 헛간에서 오래된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열자 낡은 휴대전화가 나타났죠. 그는 오랫동안 그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연락처 하나. 긴급 상황, 정만호. 상구의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형님? 만호야, 나다. 세상에. 정말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내 손녀한테 손댄 놈들이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만호는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할게요. 그래. 그리고 만호야. 네, 형님. 조용히 처리하자. 애가 무서워할까봐. 전화를 끄는 상구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시골밤이었지만 그에게는 전쟁터처럼 느껴졌죠.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괴물이 깨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파 본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겉으로는 대성건설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었지만 실상은 이 지역 최대 조폭 조직의 본거지였죠. 3층 건물 2층에 있는 조태성의 사무실에서는 어젯밤 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형님, 어젯밤에 건식이가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 좀 혼내줬습니다. 부하 조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43살의 조태성은 고급 정장을 입고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죠. 언뜻 보면 성공한 사업가 같았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에는 오랜 폭력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 요즘 외지 것들이 너무 설치더라. 태성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자신들의 위세를 보여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죠. 경찰도, 검찰도, 심지어 지역 유지들까지 모두 자신들 편이었으니까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건식이 들어왔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건식은 여전히 어젯밤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건식아, 어젯밤 일 잘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그런데 그 여자의 집이 어디인지 알아봤어요. 집을? 태성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포장마차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시골집에 할아버지랑 산다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데? 그냥 농사 짓는 할아버지래요. 좋아. 다음에 가서 다시는 나대지 못하게 혼내주고 오자고. 근데 형님, 건식이 조금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뭔데? 포장마차 사장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서울에서 큰일하던 사람이었다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태성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큰일이라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십몇 년 전에 이 동네로 내려와서 계속 농사만 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끔 서울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태성이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서울에서 어떤 사람들?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동네 소문이니까요. 태성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만약 정말 평범한 농부라면 왜 서울에서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두목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그의 동물적인 촉이 발동했습니다. 그에게 뭔가 있다고. 혹시 그 할아버지 이름이 뭔지 알아봤어? 한상구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상구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거든요. 한상구? 확실해? 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 할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태성이 급하게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파일들을 꺼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형님, 뭘 찾으세요? 잠깐만. 태성이 마침내 낡은 파일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15년 전 이 지역 조직 관련 자료였죠. 그때 자신은 아직 말단이었지만 선배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기록해둔 것이었습니다. 있다. 태성이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무호, 본명, 추정 한상구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뭐예요, 형님? 건식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야, 너 무호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무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그 무호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인가요? 형님, 무호가 뭐예요? 15년 전에 이 지역 조직들을 쓸어버린 괴물이야. 괴물이요? 그래. 하룻밤에 조직 간부 10명을 동시에 사라지게 만든 놈이지. 건식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 할아버지가 모르겠어. 하지만 이름이 같잖아. 태성이 불안해하며 담배를 꺼냈습니다. 에이 아니겠지. 15년 전에도 그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였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확인해 봐야겠어. 어떻게요? 직접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건식이 망설였습니다. 형님, 만약 정말 그 무호라면. 그럼 우리 다 죽은 거지. 태성의 말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해야 해.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럼 제가 가볼까요? 너 혼자? 네, 그냥 건설회사 직원인 척하면서 확인만 해보겠어요. 태성이 고민했습니다. 만약 정말 무호라면 건식을 보내는 것도 위험했죠. 조심해서 가. 절대 자극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태성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과거 자료들을 뒤져봤습니다. 무호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비밀스러운 존재였거든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어젯밤 건식이 한 일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한편 한상구의 집에서는 아침 식사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화장으로 멍을 가리려 했지만 상구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유나야,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지? 상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유나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아,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할아버지. 정말로요. 그래. 그럼 얼굴에 있는 건 뭐야? 넘어져서 그래요. 어젯밤에 길이 어두워서. 유나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았지만 상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 앞으로 조심해라.
하지만 상구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만호가 올 예정이었죠. 그리고 진실을 알아낸 후에는 오랫동안 봉인해둔 과거를 꺼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박건식이 상구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농가를 멀리서 바라보며 주변을 살펴봤죠. 정말 평범한 시골집이었습니다. 텃밭도 있고 마당에는 빨래도 널려 있었고요. 뭐야, 정말 그냥 농사 짓는 할아버지네. 건식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성 형님이 왜 그렇게 신경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때 집 앞에서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잠바를 입고 고무신을 신은 평범한 시골 할아버지였죠. 바로 한상구였습니다. 건식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상구는 텃밭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건식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죠. 누구세요? 상구가 평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건식은 상구를 위아래로 훑어봤는데 정말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키도 그리 크지 않았고 말투도 순박했죠. 아, 안녕하세요. 저는 대성건설에서 나왔습니다. 건식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건설회사요? 무슨 일로? 이 근처에 공사 예정지가 있어서 인사차 들렀습니다. 상구는 잠시 건식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수고하세요. 네, 그럼 이만. 건식이 돌아서려던 순간 상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 어젯밤에 우리 손녀 본 적 있어요? 건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상구가 여전히 평범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손녀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얼굴에 상처를 입고 왔거든요. 상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건식은 왠지 모를 오싹함을 느꼈죠. 아, 그렇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상구가 다시 텃밭으로 돌아갔습니다. 건식은 빠른 걸음으로 차로 향했죠. 뭔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떠나면서 건식은 백미러로 상구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여전히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였죠. 뭐야, 괜한 걱정이었네. 하지만 건식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만난 그 평범한 할아버지가 과연 누구인지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만호가 이 마을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오후 3시, 낡은 포터 트럭 한 대가 한상구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트럭 뒤에는 각종 생선들이 얼음과 함께 가득 담겨 있었죠.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만호였습니다. 형님, 만호가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지만 상구는 조용히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유나가 집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오랜만이다, 만호야. 정말 오랜만이에요, 형님. 근데 갑자기 연락을 주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만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도 있었죠. 상구가 연락을 한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들어와서 얘기하자. 상구가 만호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으며 만호는 주변을 둘러봤죠. 정말 평범한 시골집이었습니다. 한때 지하세계를 뒤흔들었던 무호가 사는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형님, 근데 정말 농사만 지으며 사세요? 응, 10년째야. 상구가 차를 우리며 대답했습니다. 만호는 상구의 변화에 놀랐죠. 예전의 날카롭고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정말 평범한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그 손녀가 문제인가 보군요.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어젯밤에 누군가한테 얻어맞고 왔어.
얼굴에 멍이 들고 옷도 찢어져서 누가 감히. 만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예전에 그가 돌아오는 것 같았죠. 태양파라는 놈들이야. 이 동네 조폭들이더라. 태양파요? 아, 그놈들. 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선 장사를 하면서 이 지역 사정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죠. 조태성이라는 놈이 우두머리고 지역 정치인들과도 유착되어 있어요. 경찰서장도 그들 편이고요. 그래. 상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만호는 그 속에 숨어 있는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정말 확실한 거죠? 그들이 손녀분을. 확실해. 어젯밤에 박건식이라는 놈이 와서 확인까지 했거든. 만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왔다고요? 응. 대성건설 직원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세상에. 그럼 이미 형님 존재를 의심하고 있는 건가요? 상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마 그럴 거야. 하지만 아직 확신은 못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호가 물었습니다. 상구는 오랫동안 침묵했죠. 10년간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그때 유나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죠. 상구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만호야, 내가 누군지 기억하지? 만호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톤, 기억합니다. 그럼 됐어. 오늘 밤부터 시작하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상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자. 애가 무서워할까봐. 한편 태양파 본부에서는 박건식이 돌아와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다녀왔습니다. 어땠어? 태성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농사 짓는 할아버지였어요. 별 특이한 점은 없었고요. 정말? 네, 근데 좀 이상한 건 저한테 손녀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성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어젯밤에 손녀가 다쳐서 왔다면서 혹시 제가 본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모른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태성이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만약 정말 평범한 할아버지라면 손녀를 때린 놈을 찾으려고 했을 텐데. 형님, 뭔가 걱정되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태성의 불안감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정만호라는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날 저녁 상구와 만호는 헛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만호가 먼지투성이 철제 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각종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통신 장비부터 시작해서 더 위험한 것들까지. 10년 만이야. 상구가 옛날 휴대폰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열어봤어요? 한 번도.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다시 할 수밖에 없지. 내 손녀를 건드렸는데. 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호의 가족을 건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일단 정보부터 수집하자. 태양파 조직도, 뒷배경, 주요 인물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정리해서 가져올게요. 만호가 일어서려던 순간 상구가 말했습니다. 네, 고마워. 이런 일에 또 끌어들여서. 만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님, 뭔 소리예요? 전 원래 형님 거잖아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유나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낯선 아저씨와 헛간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생선 장사꾼 같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걸까요?
할아버지가 누구랑 얘기하시는 거지? 유나가 궁금해했지만 굳이 나가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그날 밤 태성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혹시 정말 무호와 관련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일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미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잖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불안했습니다. 태성은 그날 밤 술을 많이 마셨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상구는 홀로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밤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죠. 10년 만에 다시 깨어난 괴물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만호는 약속대로 두꺼운 파일을 들고 상구의 집을 찾았습니다. 겉으로는 생선 배달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룻밤 사이에 수집한 태양파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죠. 형님, 자료 가져왔습니다. 만호가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상구는 그것을 받아 천천히 펼쳐봤죠. 조태성, 43살, 태양파 두목. 본명은 조태성이지만 사업자 등록 증상으로는 대성건설 대표로 되어 있어요. 상구가 조태성의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배경은 시의원 2명, 경찰서장, 그리고 검찰 간부 1명과 유착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동철 서장은 완전히 그들 편이에요. 사업 규모는 마약, 사채, 유흥업소, 그리고 건설업까지 연 매출이 대략 200억 정도로 추정됩니다. 상구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조직이 되어 있었죠. 조직원 수는 핵심 간부가 15명, 말단까지 합치면 대략 50명 정도입니다. 박건식은 조태성의 오른팔 격입니다. 28살이고 특히 폭력 담당이에요. 상구가 박건식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바로 이놈이 자신의 손녀를 때린 거죠. 이놈부터 처리하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제거했겠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랐죠. 유나가 있었고 조용히 처리해야 했습니다. 일단은 경고부터 하자.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애가 눈치챌 거야.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응. 그런데 만호야, 혹시 우리 쪽 사람들 중에 아직 연락 가능한 놈들 있어? 만호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김철수는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부산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들었고요. 철수가? 연락해봐. 네. 그리고 이영호도 대구에 있어요. 상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 팀원들이었죠. 모두 명령 하나면 목숨을 걸고 달려올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은 우리 둘만으로도 충분할 거야.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하고. 그날 오후 박건식은 평소처럼 조직 사무실에서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혼내준 대학생 얘기를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었죠. 야, 너희도 봤어야 했는데. 그년이 울면서 빌던 모습 말이야. 형님이 때린 거예요? 당연하지. 한 대 쳤더니 바로 조용해지더라. 건식의 부하들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그 순간에도 자신들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상구와 만호는 건물 맞은편에서 태양파 사무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하는 정찰이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죠. 형님, 박건식이 저기 있네요. 만호가 망원경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 건식 포함해서 5명입니다. 무장은?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아마 칼 정도는 있을 거예요. 상구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였죠.
곧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찾아가자. 네. 주소는 파악해뒀습니다. 저녁이 되자 박건식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룸 오피스텔이었는데 보안이 그리 철저하지 않았죠. 상구와 만호에게는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 11시 건식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 낯선 그림자 2개가 있었죠. 누구야? 건식이 놀라며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호가 순식간에 뒤로 돌아가 건식의 목을 눌렀죠. 조용히 해. 떠들면 죽어. 만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건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거실에 앉아 있는 또 다른 인물을 봤죠. 어제 만났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건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구는 조용히 일어나 건식 앞으로 다가갔죠. 내 손녀 기억나? 손녀요? 어젯밤에 때린 그애 말이야. 건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게 할아버지 손녀였어요? 응. 상구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엄청났습니다. 지금 용서를 받지 않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건식이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구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몰랐다고? 그럼 알았으면 안 때렸겠어? 건식이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상구가 천천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칼이었죠. 야, 내 손녀 얼굴에 뭘 했는지 기억나? 네, 때렸습니다. 어디를? 뺨을. 한 번. 그래, 뺨을. 상구가 건식의 턱을 잡았습니다. 건식이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죠. 내가 똑같이 해줄게. 안 돼요. 제발. 하지만 상구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칼끝이 건식의 뺨을 살짝 그었죠.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건식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용히 해. 이건 시작에 불과해. 상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내 가족한테 손 떼면 그때는 이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희 조직한테 전해. 무호가 돌아왔다고. 건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전설 같은 이름을? 설마 당신이에요? 상구가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더 무서웠죠. 기억해둬. 다음은 없어. 상구와 만호가 사라진 후 건식은 한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뺨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죠. 무호가 정말 살아있었고 그가 그 평범한 할아버지였다는 것이. 다음 날 아침 건식은 급하게 태성을 찾아갔습니다. 얼굴에 붙인 반창고가 눈에 띄었죠.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태성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그 할아버지, 정말 무호였어요. 태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된 거죠. 확실해? 네, 직접 들었어요. 무호가 돌아왔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태성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죠. 그를 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한편 상구는 집에서 평범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잘 잤어? 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젯밤에 어디 가셨어요? 상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응? 그냥 마을 이장님 댁에 잠시 다녀왔지. 아, 그렇구나. 유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계속 들었죠. 할아버지의 분위기가
어젯밤부터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태양파 조직 전체가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무호라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는데 그가 정말 살아서 돌아왔다니요.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태양파 본부는 그날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조태성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핵심 간부들이 모두 모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형님들, 진짜 그예요? 한 간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두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죠. 15년 전 이 지역 조직들을 하루아침에 쓸어버린 전설의 인물. 건식이가 직접 들었잖아. 틀림없어. 태성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일단 피하자. 피한다고요? 간부들이 놀라며 반문했습니다. 태양파가 누군가를 피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야, 너희들 무호가 누군지 알기나 해? 태성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놈은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라고. 박건식이 뺨에 붙인 반창고를 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경험은 정말 악몽 같았죠. 형님, 그럼 우리가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해요? 당분간은 그래야 해.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우리 모두 죽어. 태성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형님, 그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나타난 건가요? 건식이가 그 손녀를 때렸잖아. 그게 계기가 된 거지. 모든 시선이 건식에게 쏠렸습니다. 건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형님들. 정말 몰랐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제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해야지. 그때 태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김동철 경찰서장이었죠. 여보세요, 서장님. 태성 씨,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무슨 일이세요? 전화로는 곤란하고 일단 만나죠. 전화를 끄는 태성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1시간 후 태성은 경찰서장 김동철과 비밀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죠. 서장님, 무슨 일로 급하게? 태성 씨 얘기 들었어요. 김동철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전설로 전해지는 인물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요. 정말 그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큰일 났네요. 김동철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왜요? 서장님도 아세요? 15년 전에 신참 경찰이었을 때 봤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김동철이 담배를 꺼내 피우며 말했습니다. 하룻밤에 조직 간부 12명이 동시에 사라졌어요. 흔적도 없이. 정말요?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남은 조직원들이 모두 자수했어요. 무서워서. 태성이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저는 손 떼겠어요. 그를 건드릴 수는 없어요. 서장님, 미안해요, 태성 씨. 이번 일은 제가 도울 수 없어요. 김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성에게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죠. 그 시각 한상구는 정만호와 함께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형님, 태양파 쪽에서 완전히 쫄았네요. 만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예전 일을 기억하는 놈들이 있을 테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박건식에게 경고를 준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하지만 뭔가 더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태성을 직접 만나보자. 직접요? 응. 그래야 확실히 끝날 거야. 만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들도 무기는 가지고 있을 텐데. 만호야, 내가 누군지 잊었어?
상구의 눈에 옛날의 날카로움이 돌아왔습니다. 예전의 모습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언제 하시겠어요? 내일 저녁. 그 전에 조태성의 동선부터 파악하자. 그날 밤 유나는 할아버지가 또 늦게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는 일이었죠. 게다가 오늘은 어젯밤과 달리 혼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다녀오세요? 유나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응? 그냥 마을 일 좀 보고 왔지. 마을 일이요? 응, 별거 아니야. 상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할아버지의 옷에서 나는 냄새도 평소와 달랐고 표정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조태성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죠. 형님, 오늘은 일찍 들어가시는 게 어때요? 건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왜? 혹시 모르잖아요. 태성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집에 가서 몸을 사리는 게 좋겠죠. 저녁 7시 태성은 평소보다 일찍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기 전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주차장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는데 복도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태성이 불안해하며 열쇠를 꺼내는 순간이었죠. 조태성 씨,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이 깜짝 놀라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죠. 바로 한상구였습니다. 당신이 무오군요. 태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지? 상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태성은 도망가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뭘 원하세요? 간단해. 내 손녀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건드리지 마. 네, 당연히 그럴게요. 태성이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박건식 그놈, 내 앞에 데려와.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상구가 태성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태성은 벽에 등을 대고 있었죠. 조태성, 잘 들어. 이게 마지막 경고야. 네. 다음에 내 가족한테 손 떼면 그때는 너희 조직 전체가 사라질 거야. 상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절대적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순간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기억해둬. 상구가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태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긴급회의를 다시 소집했습니다. 형님들, 그를 직접 만났어요. 뭐라고요? 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간부들의 얼굴이 모두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박건식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손녀한테 손대지 말라고. 모든 시선이 다시 건식에게 쏠렸습니다. 건식은 이미 죽은 사람 같은 표정이었죠. 형님, 저 어떻게 하죠? 가야지. 안 가면 우리 모두 죽어. 태성의 말에 건식이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다음 날 오후 박건식은 조태성과 함께 한상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죠. 태성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건식은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들어가야 해요? 건식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가야지. 무호를 화나게 해서는 안 돼. 태성도 사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분노를 달래는 것이 살 길이었죠. 집 앞에 도착하자 한상구가 이미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잠바와 고무신 차림의 평범한 농부 같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죽음의 신처럼 보였죠. 왔구나. 상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성이 먼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무호님 찾아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영광이라. 상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이름으로 불린 지도 오래됐네. 건식이 무릎을 꿇으며 머리를 바닥에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녀분인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럼 알았으면 안 때렸겠어? 상구의 차가운 질문에 건식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답 못하겠네. 상구가 집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유나야, 잠깐 나와봐. 잠시 후 유나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태성과 건식을 보자 깜짝 놀랐죠. 할아버지, 이 사람들이 왜 너한테 사과하러 온 거야? 유나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때 건식이 무릎을 꿇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태성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조직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나가 당황하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유나야,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 받아주겠니?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 없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식이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상구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일어나. 두 사람이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조태성, 잘 들어. 네. 너희 조직, 이제 정말 건설업만 해라. 불법적인 일은 모두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야.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일은 없어야 해.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상구가 말을 멈췄지만 두 사람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좋아. 그럼 이제 가봐. 두 사람이 황급히 인사하고 떠나려던 순간 상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박건식. 네. 건식이 얼어붙었습니다. 앞으로는 주먹 대신 머리를 써라. 그게 진짜 강한 거야. 건식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차에 타고 떠나면서 태성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 정말 무서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이제 끝났어. 정말요? 응, 그가 용서해줬으니까. 건식이 뒷좌석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 정말 달라질게요. 그래야지. 오늘 일을 평생 잊지 마라. 그날 저녁 태양파 조직 전체에 긴급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불법 사업을 중단하고 정말 건설업만 하라는 것이었죠. 또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는 지시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조직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무호를 적으로 만드느니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나았으니까요. 한편 상구는 유나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그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상구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말을 했지. 할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유나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만호가 상구를 찾아왔습니다. 형님, 정말 이걸로 끝난 건가요? 응, 끝났어. 태양파 쪽에서 완전히 손을 들었다더군요. 그래야지. 만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형님이에요.
단 하루 만에 정리하시다니. 만호야, 나는 이제 정말 그냥 할아버지야. 네, 알겠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용히 살 거야. 손녀랑. 만호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필요하시면. 고마워. 하지만 이제는 정말 끝이야. 일주일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태양파는 정말로 불법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건설업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죠. 박건식은 조직 내에서 교육 담당을 맡아 후배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다시 친구들과 편안하게 읍내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상구는 평범한 할아버지로서 텃밭을 가꾸며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나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에 정말 뭐 하셨어요? 상구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그냥 사람들 좀 도와주는 일 했지. 어떤 도움을?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일. 유나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일 하시는 거네요. 그런가? 네, 저를 지켜주시잖아요. 상구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줄 거야. 그날 밤 상구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정말 편안했죠. 손녀는 안전하고 마을도 평화로워졌습니다. 멀리서 정만호의 생선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옛 동료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든든했죠. 무호한 상구는 이제 정말로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말입니다.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한 할아버지와 손녀의 조용한 행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마을에는 이제 아무도 함부로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지하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전설은 살아있었고 그는 여전히 가족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